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아들을 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희 아들은 공부를 꽤나 잘해서 외국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과 좀 떨어져 있어서 원래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로 했다가 제가 아들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아들과 둘이 살고 있죠. 남편은 어디 갔느냐고요? 저는 작년에 이혼하고 더 이상 남편이란 존재가 없습니다. 저 혼자 돈 벌면서 아이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보통 이혼하고 나면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이 없어지는 거니 경제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저와 아이들을 건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 내내 돈 까먹는 남편 때문에 제가 더 고생하며 살아왔죠. 제가 30이고 남편은 26일 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4살 연상이었죠. 저는 그맘때 한 물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엔 아르바이트생 관리도 있었기 때문에 알바생인 남편과는 자주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누며 친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다가 소방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줄곧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계속 떨어졌고 그나마 있던 돈도 다 쓰게 되었대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 회사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었죠. 인상이 서글서글 잘 웃는 편이었고 말도 재밌게 잘했어요. 저한테도 김대리님 하면서 부침성 있게 잘 굴었죠. 그렇게 점차 친해지게 되었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거나 회사 퇴근 후에도 한 번씩 개인적인 연락도 했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저한테 누나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잘 대했거든요. 그때는 이성적인 감정이라기보다 편한 누나 동생 같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저도 그 동생에게 마음이 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원래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못하고 바로 취업을 한 케이스였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바로 아르바이트하고 여지껏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나름 고생을 좀 해봤습니다. 몸으로 하는 고생은 괜찮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돈에 허덕이며 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많이 불안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 동생 역시 공무원 시험에도 계속 떨어지고 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과 고민이 많아 보였죠. 밝아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불안과 고민이 많다는 걸 알았기에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에 걸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밥을 사줄 때도 많았고 한 번씩 술을 사줄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생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좋고 사귀고 싶다고요. 저는 좀 놀라기도 했지만 그 고백이 그리 싫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동생 같은 마음으로 챙겨주고 친하게 지낸 건 맞지만 사실 남녀 사이에 아예 이성적인 감정이 없으면 그렇게 지내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동생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나이가 그때 이미 30살이었고 그 동생이랑 제가 나이 차이가 4살이나 나는 데에다 또 무엇보다 그 동생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는 누나 동생 사이 정도로만 지내자며 고백을 거절했죠. 내 나이가 30인데 이제 남자를 만나려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야 한다. 그냥 어렸을 때처럼 불장난식으로 가볍게 누군가 만나긴 힘들다라고요. 그런데 그 동생은 제 거절을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랑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면 되지 왜 불장난이라고 말하냐 하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직장이 없어서 결혼까진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거냐면서요. 저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는데 그 동생 하는 말이 그럼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만두고 당장 회사 알아보고 취업할 거랍니다. 자기가 일반 회사에 취업하면 그때는 자기랑 결혼할 생각도 하겠느냐 묻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는데 그 동생은 그날부로 바로 공무원 시험은 때려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력서를 넣으며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 회사는 워낙 작은 회사라 버는 월급으로만 치면 저희 회사 물류센터에서 알바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바로 포기하고 취업을 했다고 생각하니 저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또 그 동생이 남자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사귀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그 동생은 제가 아니더라도 진즉에 공무원 시험은 때려치우려고 했더라고요. 해도 어차피 안 되는 것 같으니 그냥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저한테는 마치 저 때문에 그만두는 것처럼 하면서 그만둔 거죠. 그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긴 한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 동생이 저에 대한 진심이 꽤나 큰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고 1년 정도 잘 만났어요. 그 동생은 제 남친이 되었죠. 남친도 회사를 다니는 거긴 하지만 월급이 많이 적은 편이었고 또 회사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형편도 그닥 좋지 않았고 모아둔 돈도 많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남친은 저한테 불쑥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30 넘어가니 집에서 결혼 안 할 거냐 은근한 압박이 있었고 또 남자친구를 좋아했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꽤나 현실적인 사람인데요. 남친의 회사가 작고 불안정한 데다 월급도 신통치 않았고 또 시댁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남친은 홀어머니랑 둘이서 살았는데 어머님은 빌딩 청소하러 다니시고 그걸로 형편을 꾸려 나간다고 했거든요. 남친은 요즘 말로 소위 흙수저였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흙수저들끼리 만나봤자 결혼해서 돈 때문에 내내 고생만 하고 마음만 상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흙수저인 남편과 제가 만나봤자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죽을 걸 알면서도 사는 게 인생이라는 말처럼 그럼에도 남친이 좋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남친이 워낙 긍정적이고 성격이 밝은 편인데 돈 많은 남자보다 성격 좋고 인성 좋은 남자가 더 귀하고 중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남친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결혼에 있어 저도 고민이 많았지만 남친네 어머님도 저를 마냥 반기시고 환영하신 건 아니었어요. 제가 나이가 더 많다는 게 걸리시는 눈치였죠. 그렇다고 큰 반대까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연상이라는 게 좀 아쉬운 듯 하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보다는 그나마 제가 더 돈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제 돈 5천만 원에 추가 대출을 받아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남편은 다 모아봤자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 정도인 상황이었는데 그건 살면서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 일단 들고 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제 돈으로 결혼을 하고 남편은 몸만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는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넉넉치는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그래도 초반엔 마냥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초반 2년까지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갔을 무렵 남편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그 전부터 월급을 밀리거나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결국 부도 위기가 온 거죠. 남편과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하나둘 다른 직장을 찾아보면서 진작에 이직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아예 망해서 오갈 데가 없어지기 전에 그 전에 갈 곳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직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타일 시공 일을 해보겠다더군요. 건너 아는 사람이 타일 시공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돈이 잘 된다고 하면서요. 자기는 물류센터에서도 일해보고 나름 몸쓰는 아르바이트도 꽤 해봤으니 그 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지인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 줄 아느냐며 자기도 그렇게 돈을 잘 벌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부도 위기라서 망하기 직전이고
타일 시공 같은 전문 기술이 있으면 두고두고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는 지인에게 타일 일을 배우기 위해서 조수로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대신 일을 빨리 배우는 조건으로 하되 조수로 일하는 것도 무보수로 일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남편 말로는 그냥 조수로 시작해서 생짜로 배우면 1년 정도는 배워야 되는데 자기는 돈을 안 받는 대신 반년 정도 짧게 바짝 배우고 바로 독립을 할 거랍니다. 반년이나 무보수로 일을 따라다녀야 된다는 게 좀 그랬지만 그래도 빨리 독립할 수 있다는 남편 말에 잘해보라며 응원했죠. 그렇게 남편은 그 지인을 따라다니며 조수로 일을 했는데 말은 반년 안에 충분히 가르쳐주고 독립시켜준다고 해놓고 7개월, 8개월 시간이 계속 흘러도 독립은 안 시켜줬습니다. 당연히 보수도 안 줬고요. 제가 언제 독립시켜줄 건지 몇 번 물어보라고도 했는데 남편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가 그렇다며 곤란해 하더라고요. 친한 지인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러다가 거의 1년 가까이 다 돼서야 독립을 시켜주긴 했습니다. 거금 들여서 장비도 다 샀고요. 그런데 독립만 하면 뭐 하나요?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일 가르쳐준 사람이 일거리를 따와서 도와준대요. 그런데 그 일 가르쳐준 지인은 그맘때 허리를 크게 다쳐서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일을 당분간 쉴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독립은 했지만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생각 같아선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일거리를 따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그 지인만 믿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 군데 일거리를 따냈는데요. 그마저도 출근을 제때제때 하지 않고 툭하면 지각을 해서 그 작업 반장한테 찍혔답니다. 그래서 결국 내일부턴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저는 억장이 무너졌죠. 왜냐면 남편은 타일 기술 배우는 기간, 일거리 찾는 기간 등을 다 합치면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무보수로 놀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오로지 제 수입으로만 의존해서 살았던 거죠. 그래도 나중에 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괜찮겠거니 기다렸는데 정작 일을 다 배우고 나서도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맘때 임신도 해서 아이도 출산해야 했는데 남편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니 고민이 더 컸습니다. 출산 직전까지도 회사를 다녀야 했고요. 남편이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자리도 못 잡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 가는데도 남편은 막연하게 그 지인 허리가 나으면 일거리를 소개해 줄 거라고 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 저도 아이 출산 때문에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는 육아휴직이 흔하던 때가 아니었고 육아휴직을 쓰면 엄청 눈치도 많이 주던 때였습니다. 오래 자리를 비우면 영영 제자리를 뺏길 때였죠. 그래서 저는 아이 낳고 2달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갓난아이인 저희 아들은 친정 엄마 손에 맡기고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일 가르쳐준 지인은 아예 다른 먼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 보고 따라올 거면 따라오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가겠나요? 결국 남편은 실컷 타일 일은 배워놓고 제대로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쫑을 냈습니다. 그 후 저의 설득으로 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회사를 3달도 안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회사가 너무 별로고 오래 다녀봤자 미래가 없을 것 같대요. 저한테는 제대로 상의도 않고 그만뒀고 취업보다는 사업을 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만화방 사업을 하겠대요. 목 좋은 곳이 헐값으로 나왔다면서요. 요즘 누가 만화방 같은 데 가느냐고 말렸는데 남편은 요즘 만화방은 옛날 만화방과 다르다며 가보면 젊은 손님도 많고 식사까지 할 수 있다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그나마 남아있던 돈 다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만화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맘때 회사 다니고 아이 돌본다고 너무 바빴고 시간 나면 틈틈이 부업까지 했습니다. 물건을 떼와다가 팔았죠. 제 딴에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한 건데 남편은 제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있으면 궁상 좀 그만 떨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나마 궁상이라도 떨어서 이렇게 세 식구 먹고 사는 건데 저렇게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남편의 만화방 사업은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많고 꽤 매출도 좋길래 금방 대출 갚고 자리 잡아서 돈도 좀 벌겠구나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만화방 사업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반짝하고 잘 됐던 게 1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매출이 지지부진해졌죠. 규모는 좀 있는 편이어서 월세가 꽤 들어갔는데 매출은 그만큼 잘 안 나왔어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되더군요.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되었고 결국 1년 정도를 더 어거지로 끌고 가다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 빚만 남기게 된 거죠. 저는 그맘때 돈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남편이 그냥 평범하게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벌어오면 나을 텐데 자꾸 일을 벌리고 돈은 안 되고 빚까지 생기니 너무 힘들었죠.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이 일 저 일 하는 동안 저는 쉬지도 못하고 내내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부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꾸준하게 일이라도 했고 또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돈도 나쁘지 않았기에 저희 가족 굶어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았죠. 결혼 생활 10년쯤 되었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은 전세 생활 청산하고 아파트 장만하거나 살림이 더 나아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고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는 점차 커가고 들어갈 돈은 더 늘어가는데 남편은 그 사이에 자리도 못 잡고 계속 돈만 까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제가 악착같이 아끼고 회사일 뿐만 아니라 잠 아껴가며 부업까지도 열심히 해서 생활도 유지가 되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 저는 더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궁상 맞고 억척스럽다고 하는데 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짠순이 소리 들을 만큼 이것저것 많이 아꼈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수시로 하면서 식재료 버리지 않게끔 하고 옷도 어지간해선 새로 사는 법이 없었어요. 새 옷을 사는 일이 있더라도 차라리 아이 옷을 사주면 사줬지 제 옷은 거의 안 샀습니다. 아는 언니가 안 입는다는 옷을 제가 받아서 입은 적도 많고요. 미용실도 다이소에서 커트 가위 하나 사서 제가 숱 정리하고 묶고 다녔습니다. 미용실 비용까지 아끼려고요. 화장품도 공짜로 주는 샘플을 모아뒀다가 주로 많이 쓰고 또 아는 언니가 잘 안 쓰는 색조 화장품 있다고 하면 저 달라고 해서 썼어요. 외식은 거의 안 했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밑반찬으로만 식사를 주로 했습니다. 수입이 적다 보니 쓰는 돈을 악착같이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친구들 만나서 밥도 쏘고 싶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기에 친구들도 언젠가부터 잘은 안 보게 되었어요. 만나서 돈 쓰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런 게 한 번씩 현타도 왔죠. 악착같이 아끼고 사는데 제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삶이 팍팍할수록 더 행복할 거리를 찾아내고 되뇌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행복은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학원도 변변찮게 못 보내주고 어릴 때부터 책도 거의 주변에서 얻어다가 줬는데도 아들은 머리가 똑똑했고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한글도 금방 떼고 혼자서 책도 많이 읽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부턴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뒷바라지도 안 해주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착하게 잘 커주니 너무 고맙고 기특했죠. 한편으론 부모로서 너무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착하고 똑똑하게 커주는 아들도 고맙고
비록 사업 날리고 제대로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이지만 뭐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도 고맙고 워낙 가정적인 성격이라 저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시어머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한다고 늘 바쁘다 보니 반찬 같은 거 일부러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저 피곤하다고 연락도 잘 안 하셨거든요. 그런 배려들도 다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삶이 팍팍하고 힘들수록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승리라면 정신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 삶이 덜 우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팍팍한 삶 속에서도 늘 웃고 미소를 지으며 씩씩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처럼 저희 아이가 중학생일 때쯤 저희 집 형편도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는 형네 가게에서 배달 일을 했었는데요. 아는 형네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배달 전문 식당으로 배달 수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도무지 취업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아서 집에서 놀고 먹다가 그 형의 도움으로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임시 방편으로 다른 곳 취업하기 전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배달 일이 적성에 잘 맞는지 오래 일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돈을 따박따박 벌어오니 숨통이 그나마 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형네 부부가 집안 사정으로 그 가게를 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전에 만화방 사업을 제대로 날려 먹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라면 진절머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번 만화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했었지만 이건 자기가 2년 정도 일하면서 가게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지 않냐고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그 형네 부부가 레시피도 다 넘긴다고 했대요. 이건 안 하는 게 바보라고 하면서요. 남편의 설득에 저도 고민이 많았죠. 좋은 기회 같기도 했지만 또 망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 가게가 문을 닫으면 남편 일할 곳도 마땅치 않을 테고 또 마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자금이었어요. 그전 대출도 갚고 있었기 때문에 제 부담이 굉장히 컸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어머님이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려서 자금을 대주셨어요. 남편은 그 돈으로 그 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원래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기에 남편이 맡아서 해도 꾸준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망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남편이 가게를 맡고 1년 만에 대출금 상환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늘 빠듯하기만 했던 저희 집에도 여유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도 부업식으로 작은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고 힘에 부쳐서 그만뒀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오픈한 제 쇼핑몰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월급보다도 부업에서 나오는 소득이 더 커질 정도였죠. 남편의 가게도 잘 되고 제 부업도 잘 되고 있고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니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샀어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자주 보지도 못했고 만난다고 해도 친구들이 밥을 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참 미안하고 염치가 없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에게 크게 한턱 쐈고 친구들도 저를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중 친한 친구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왜 울어? 내가 뭐 어디 가냐? 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잖아.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내내 회사 일하고 부업하고 얼마나 바쁘고 빠듯하게 살았냐? 맞아, 그랬지. 그래도 이제 남편도 자리 잡고 장사도 제법 잘 된다며. 우리 남편 이제야 밥벌이 좀 하네. 잘 됐다.
너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거 우리도 가슴 아팠거든. 고마워. 나 그렇게 생각해줘서. 이제 자주 좀 보자. 돈 걱정이 많이 없어지자 제가 훨씬 밝아졌다며 친구들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돈 때문에 속 끓이고 아등바등 궁상 떨며 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돈이 없다가 생기면 딴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맘때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경영난이 심각했어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본격적으로 부업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희망퇴직으로 퇴직금에 위로금 받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본격적으로 쇼핑몰 일에 매진을 했었죠. 회사는 안 가지만 일은 여전히 많아서 바빴고 또 아들도 외국어 고등학교 진학 준비로 한창 바빴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맘때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전화는 저희 남편 가게에서 알바하던 대학생 알바생 수영 씨였습니다. 1년 정도 가게 일을 잘해주었는데 어학연수를 가야 된다고 그만뒀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 수영 씨. 안녕하세요,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수영 씨도 잘 지내죠? 네, 덕분에요. 저 실은 저번에 반찬 싸주신 거요. 그 통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모님 댁 근처거든요. 아, 그래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까 하고. 마침 집에 있긴 한데 수고스럽지 않겠어요? 수고는요. 덕분에 반찬 매번 잘 얻어먹었고 너무 감사한데요. 수영 씨는 대학을 다니면서 혼자 자취를 한다고 했는데 매번 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쓰러워서 제가 반찬을 종종 싸서 보내줬었습니다. 남편 가게에 통을 놔두고 가도 되는데 굳이 저희 집까지 와서 통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오라고 했고 잠깐 기다리고 있으니 수영 씨가 올라왔습니다. 왔어요? 네, 일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동안 반찬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챙겨 먹었어요. 아, 뭐 대단한 거 준 것도 아닌데. 왔는데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그렇게 수영 씨는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학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런데 수영 씨는 열심히 대답을 하면서도 뭔가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는 듯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뭐 할 얘기 있어요? 아, 실은요, 사모님. 편하게 말해요. 저 일하는 동안 사모님이 보너스나 교통비도 챙겨주시고 반찬도 잘 챙겨주시고 이래저래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아, 일 싹싹하게 잘해주는데 그 정도야 당연하죠.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컸는데 사실 저는 가게 그만뒀고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사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수영 씨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죠. 아, 무슨 얘기예요? 저희 가게에요. 어떤 여자분이 자꾸 오세요. 여자? 네. 무슨 여자요? 그 여자분이요. 실은 사장님한테 자기라고 부르던데. 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자기라고 한다고요? 그 여자가? 네, 자주 와요, 그 여자. 사장님하고 차 타고 들어올 때도 있고, 혼자 와서 식사하고 갈 때도 있고, 근데 식사하면 계산은 안 하고 가던데. 저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나 했죠. 수영 씨는 제 눈치를 보며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나마 제 눈치라도 보셨는데 나중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수영 씨 말은 제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가게까지 대놓고 불러들인다는 거였죠.
게다가요. 네, 말해봐요. 사장님 어머니 있으시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네, 그분하고 같이 온 적도 있으세요.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것도 충격인데 저희 시어머니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이게 다 뭔지. 저는 큰 충격을 받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수영 씨는 자기가 괜한 얘기를 한 건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영 씨는 돌아갔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멍하게 있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몰래 피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가게까지 내연녀를 들인다니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그 내연녀를 잘 알고 있고 같이 다닌다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제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수영 씨는 사진도 몇 장 보내줬습니다. 아까 드리려다가 깜빡하고 지금 보내드려요. 보니까 그 여자랑 남편 사진을 몰래 찍었더라고요. 어머님과 그 여자 사진도 있고요. 수영 씨가 저를 위해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 생각하니 고맙기도 하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기막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내가 잘 해결하겠다고 그랬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그 사진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이게 어디서 났어? 그게 중요해? 수영이가 줬어? 그게 중요하냐고. 이 여자 누구야? 이 여자 아주 대놓고 가게에 드나든다며. 어머님도 이 여자를 아신다며.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라도 됐냐 아무 말도 않더군요. 당신 이 여자랑 바람 피는 거지. 사진 보니까 엄청 어려 보이던데. 도대체 어디서 만났어? 도대체 왜 가게에 데리고 왔어? 저는 속이 타들어가서 물어보는데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않는 겁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 이게 무슨 짓인데. 저기 영선아. 뭐? 우리 그만 살자. 그 말은 날벼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나 이 여자 많이 좋아해. 이 여자랑 살고 싶다. 우린 그만 살자. 제가 꿈꾸는 건가 싶더라고요. 외도를 들켜서 저한테 봐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만 살자고 하는 겁니다. 나 그 여자 많이 좋아해. 그리고 이미 당신이 아니까 그냥 얘기할게. 우리 어머니도 만났어. 어머니도 많이 좋아하셔.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총각이야? 며느리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들 상간녀가 좋다고 하실 수 있어? 엄마한테 참 잘해. 귀염성 많은 성격이고. 닥쳐. 내가 지금 네 입에서 그 여자 칭찬 듣고 싶대?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해. 나도 이제야 내 운명을 만난 것 같아. 지랄도 가지가지한다. 운명. 그럼 너랑 18년 살아온 나는 뭐야? 우린 그냥 정으로 살았지.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싸다기를 날렸습니다. 제가 무능력하고 본인 밥벌이조차 제대로 못해서 제가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해지니 바로 바람질이라뇨. 이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죠. 그래서 이혼해달라? 그래, 때려. 때리고 싶으면 실컷 때리고 이혼만 해줘. 뭐가 이렇게 당당해? 그래서 가게에도 대놓고 드나들게 한 거구나. 알바생이 보든 말든. 너 진짜 너무한다. 여태까지 제대로 일도 안 하는 너를 내가 다 먹여 살렸어. 그건 고마워. 고마운데 솔직히 당신이 가장으로 살아온 것 때문에 나도 너무 기죽고 힘들었어. 집에서 놀아놓고 뭘 힘들어? 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내가 마냥 놀았냐?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기다려준 거잖아.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뒤통수를 쳐? 당신이 워낙 생활력 좋고 씩씩하고 어른스럽고 그 모습이 좋았었어. 나한테는 좀 부족한 모습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윤지를 만나고 나니까 그건 사랑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윤지? 그 여자 이름이 윤지야? 그년 어디 살아? 나 가만 안 둬.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그냥 그만하자. 그녀는 생각나고 네 아들은 생각도 안 나? 우리 경준이는? 경준이도 이제 많이 컸고. 중3이 많이 컸어? 에라이 미친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애비야? 여자한테 미쳐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다시 때렸습니다. 게다가 손에 집히는 대로 집어 던졌어요. 리모컨, 각티슈, 책자. 남편은 그냥 묵묵히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어던진 리모컨에 눈에 제대로 맞고 눈을 감싸 쥐더라고요. 아프다고요. 그 와중에 아프다고 그러고 있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저는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시댁에 달려가서 어머님에게도 따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경모 씨 바람피는 그 여자랑 따로 만나고 완전 며느리 취급하셨다면서요.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어머님도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저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며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어머니, 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람핀 아들을 나무라지를 못할 망정 그 상간녀를 예뻐하실 수가 있으세요? 솔직히 나도 처음엔 경모한테 뭐라고 했다. 경주내미가 알기 전에 끝내라고 됐고. 그런데요? 경모가 하도 그래서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참하고 착하고 퍽이나 참하고 착해서 유부남하고 놀아나요? 어쨌든 경모보다 7살이나 어리고 나한테도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게 잘하는지 나도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솔직한 말로 내가 경모라고 해도 그런 애한테 넘어간다. 너는 너무 억척스럽고 기도 너무 세고 경모가 그동안 돈 잘 못 벌어온다고 경모 무시했잖아. 제가 언제요? 아니라고 할 수 있니? 남편 기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지가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제가 돈 좀 번다고 그랬다고요? 어머니, 저 그 이 대신해서 생활 자체를 책임지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님 아들도 제가 건사하면서 산 거라고요. 그래, 너 수고한 거 누가 모르니? 아는데 남자라는 게 원래 그렇다. 와이프가 너무 기세고 남편 기죽이고 내가 잘났네 하면 그거 좋아할 남자들 없어. 저 돈 못 벌어오는 경모 씨 대신해서 죽어라 일하면서 돈 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경모한테도 소홀하고 나한테도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 어머니, 제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아무 말 안 했고. 근데 윤지개가 어머님 하면서 나한테 곰살 맞게 구는데 솔직히 나도 너무 예쁘고 좋더라. 나는 애초에 그런 며느리 얻고 싶었어. 제가 누구 때문에 억척스러워졌는데요. 그것도 경모 때문이라 그거니? 당연하죠. 아이고, 그래. 경모가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경모랑 헤어져 주라고. 어머님 반응에 저도 기가 턱 막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어머님도 남편도 이미 그 여자랑 새 가정 꾸릴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는 완벽하게 배신 때리고요. 수영 씨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금의 행복에 그저 감사하고 있었을 테죠. 사실은 남편이고 어머님이 둘 다 짜고 저 치워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절대 이혼은 없다고 그 여자 신상 알아내서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독한 게 누구인데요. 이제 그나마 먹고 살만해지니까 바로 뒤통수부터 때리는 어머님과 남편이야말로 진짜 지독한 거 아닌가요? 저는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 길로 저는 친구를 찾아가서 오열하며 있었던 얘기를 다 했어요. 친구도 제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겨서 숨통 트여 보인다고 그랬는데 니네 남편은 어떻게 이런 배신을 때리냐고요. 친구도 저만큼이나 열불 터져하고 자기도 무슨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 앞에서 온몸에 수분이 다 마를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후 남편과 시모는 계속 이혼 요구를 했고 저는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고 대신 상간소송은 할 거라고 했습니다. 서로 핏대 세워가며 싸우는 과정에서 저희 아들까지도 다 알게 되었죠. 아들은 외고 합격해서 기숙사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나가고 싶어 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수소문 끝에 믿을 만한 심부름 세터를 알아냈다고요. 사실 제가 상간소송을 하고 싶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끼케야 수영 씨가 보내준 사진 정도인데 그 사진으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간단한 정보를 알아야 소송을 하든 뭐라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라고는 이름하고 얼굴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주는 그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었어요. 뒷조사를 맡겨놓고서도 집에서는 남편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혼한다고 해도 저는 너무 손해였죠. 왜냐면 집도 애초에 제 재산에 제 명의였고 대출금도 제가 거의 많이 갚았거든요. 남편 가게는 또 어머님 명의여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혼한다고 해도 위자료 말고는 남편한테 더 받아낼 것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집도 여차하면 재산 분할 해줘야 될지도 몰라서 오히려 제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는 역으로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수입도 많지 않고 가사일에도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재산의 기여도가 낮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힘들고 불리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일단 상간소송이라도 걸기 위해서 그 여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집을 나가기까지 했어요. 그 여자네 집에 가나 했는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살이 쭉쭉 빠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올 정도로 면역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흥신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으니 보자고요. 그렇게 저는 긴장된 기분으로 흥신소 직원을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신소 직원은 그 상간녀 손윤지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주면서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 하나도 알려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흥신소 직원도 황당해하며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원이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마. 어디 그토록 원하는 순종족이고 어린 와이프 얻어서 새 출발해봐라 싶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낸 뒤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해 주겠다고요. 남편도 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혼해 준다고 하니 놀라더라고요. 그리고선 이혼 얘기를 하기 위해 집에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혼해 준다고 하니 그제야 집에 들어오네? 어떻게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야? 나도 너 하는 짓이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생각 같아선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싶은데 너 같은 인간이랑 계속 부부인 상태인 것도 너무 악몽 같더라고.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집은 내 거고 네가 주장할 지분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 진행할 건데 나도 소송하고 이래저래 성가시니까 위자료 명목으로 그년하고 당신하고 돈 합쳐서 1억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1억이 어딨냐고 펄쩍 뛰었는데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먹여 살린 것만 해도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나오냐. 그냥 이혼이고 뭐고 소송할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이래저래 생각하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답니다. 남편은 제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상간소송 당하고 이혼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해 준다고 할 때 해주고 소송도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가게 담보 대출을 받아 저에게 1억을 주었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긴 결혼 생활과 제가 했던 고생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겠지만 저도 쓰레기 같은 남편놈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상간녀 때문에 계속 속 끓이고 골치 아프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혼하고 남남으로 사는 게 속은 더 시원할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끝을 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저와 같이 산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은 타 지역의 외국어 고등학교 진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아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기숙사 생활 정리하고 저랑 같이 살기로 했죠. 저는 어차피 집에서 하는 부업을 했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 정리와 동시에 집을 급매로 내놓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 학교 근처에 집을 구했고 이사갈 준비를 했죠.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다 보니 상당히 빠르게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기 전날 저는 전 남편 가게를 찾아갔어요. 갑자기 제가 가게에 찾아가니 놀라더라고요. 어쩐 일이야? 그 손윤지랑 오늘도 만나기로 했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 안 보기로 했는데. 나랑 끝났으니까 이제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런 걸 왜 물어? 남편은 눈치를 힐끗 보더라고요. 그냥 이제 다 끝났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 어머님이 뭐라더라? 나는 너무 억척스럽고 기가 셌다고 순종적이고 어린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고 그러셨지? 저기 경준 엄마, 우리 이제 다 끝난 사이잖아. 서류도 다 끝났고 줄 거 다 줬고. 근데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야? 맞아.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지 이제. 근데 나 여기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주려고. 그래서 왔어. 앞으로는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직접 봐. 내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그 서류 봉투를 집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그 순종적이고 어린 손윤지의 진짜 모습이지. 그 서류 봉투 안에는 손윤지의 남편과 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손윤지는 유부녀였어요. 이미 가정이 있는데 미혼으로 속이고 남편을 만났던 거죠. 게다가 그 사진 말고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건 또 뭐야? 남자들 얼굴이 다르지? 그럴 수밖에 없지. 손윤지 내가 알아보니까 만나는 남자가 여럿이더라고. 뭐? 너도 혹시 그 여자 오픈 채팅인가 뭔가 그걸로 만났니? 제 말에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맞나 보네. 그 여자 유부녀인 거 속이고 그런 거 하면서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용돈 받고 그러는 여자래. 너도 그 여자한테 꽤나 용돈 쥐어줬지? 어디서 만났나 했더니. 윤지가 오픈 채팅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어?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그 여자 남편하고 애는 내팽개치고 남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돈이나 뜯고 그런 여자야. 당신은 그 여자의 어장 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 중 한 마리일 뿐이고. 그런데도 뭐? 진정한 사랑? 새 와이프?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 손윤지는 애초에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을걸? 그냥 용돈 잘 주고 만만한 어장 속 남자일 뿐이겠지.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이죠. 저는 그 꼬라지를 보는데 꼴 좋다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 그 말도 해줬죠. 참, 그 여자 남편한테도 알렸어. 자기 와이프가 어쩌고 다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당신 가게도 알려줬어. 뭐? 남편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전화했으니까 좀 있으면 곧 들이닥칠 수도 있겠네. 그 남자랑도 잘 얘기해봐. 손윤지가 네 운명의 상대니까 그 남자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던지. 여길 알려주면 어떡해? 하면서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손윤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손윤지는 받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고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제 차에 올라타려고 보니까 마침 차 한 대가 급하게 도착해서 남편 가게 앞에 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남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남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손윤지의 남편인 것 같더라고요. 안에서 큰 소리가 났고 남편은 자기는 몰랐다 속았다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주 꽃이다 생각하며 그곳을 벗어났죠. 그 후 대강 들어보니 남편은 손윤지가 유부녀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우겨서 상간소송은 피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윤지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것을 알고 어머님까지도 뒷목 잡고 쓰러졌대요. 마음에 드는 며느리 맞이할 생각으로 아들 부랴부랴 이혼시켰는데 사실은 사기당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손윤지 그 여자도 도대체 무슨 정신 상태로 그러고 다녔나 들킬 건 생각도 안 했나 싶어서 놀랍더라고요. 저는 아들 고등학교 인근으로 이사와서 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뒤늦게 저한테 전화와서 미안하네, 그년한테 속았네, 경준이는 잘 지내는지 어쩐지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도 자기가 어리석었고 미안하다고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조차 하기도 싫어서 모조리 씹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아빠도 할머니도 안 보고 싶다고 했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돈 못 벌어오는 본인 대신 죽어라 일하면서 살아온 와이프는 저버리고 새 와이프 얻고 싶다던 전 남편. 사랑은 희미해져도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의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전 남편 놈 먹여 살리느라 그동안 애써온 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래도 사랑하는 저희 아들이 있기에 지난 결혼 생활이 마냥 헛된 것 같지는 않아요. 돈 때문에 꽤나 허덕이며 아끼고 살았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것이 너무 허망하고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저를 위해 쓸 건 쓰고 누릴 건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참 기막힌 배신도 당하고 어이없는 일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고 어머님과 전 남편도 쓰디쓴 배신감을 제대로 느껴봤으니 이만하면 됐다 싶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제 곁에 남았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씩씩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